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 5장 감염병과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병. 우리가 이제 감염이 안 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발생 원인, 보균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감염원을 본다면 감염원이 생존, 증식을 지속하여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곳을 지칭하며 환자, 보균자, 병원체, 보유동물, 토양이 있습니다. 감염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의 유통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염이 돼 있는 환자한테도 내가 전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균자인데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병원체에 보유된 어떤 동물, 우리가 이제 그 애완동물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완동물도 당연히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 다 맞춰놔야 됩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반 떠돌아 다니는 어떤 동물들한테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거나 뭐 조그만 텃밭을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텃밭 할 때 어떻게 해요? 장화 꼭 신어야 됩니다.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양에 의해서도 내가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염 경로로 본다면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전파,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병원소로부터 어떤 탈출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 감염돼 있는 사람한테서 나한테 옮겨오고 또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된 상태에서 나의 몸속에 들어갈 때 숙주로 침입이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한 상태라면 내가 바로 아프진 않습니다. 숙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면역력성이 좀 적은 사람한테 내가 전파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나는 저기 같은 공간에 있는데 친구들은 감기에 걸렸는데 나는 걸리지 않았어. 그래도 그 안에는 내가 숙주로서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보면은 감염 경로는 병원소로부터 탈출이 돼가지고 전파와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곳으로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숙주의 감수성입니다. 개인 면역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질 수 있고요. 감수성이 높으면 면역력이 낮아서 질병의 발병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좀 면역력이 낮을 경우에 빨리 발병이 되고 그 사람한테 전파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감염 발생의 3대 요소인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 잘 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균자입니다. 몸 안에 병균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때로는 병원체로 배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멀쩡한데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내가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체로 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감염병의 생성 과정입니다. 생성 과정. 병원체에서 병원소로부터 탈출하고 병원체에 전파하고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고 숙주의 감수성인 면역에 따라서 우리가 감염병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자,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부터가 감염에 들지 않게끔 방지를 하는 것,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예방접종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병원체입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또는 물질로 생물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발생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말하는 거죠. 병원체.
감수성이라는 건 뭘까요? 감수성이라는 건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감염이나 발병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즉 면역의 반대의 의미로 감수성이 높을수록 감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숙주에 내가 침입한 병원체가 여러 가지의 발병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을 감수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염 경로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디에 의해서 감염이 되나요? 호흡기계,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됩니다. 비말 감염, 공기 매개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비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이 나가는 거요? 침이 튀기는 거? 안 보이죠? 하지만 내가 침에서 상대방한테, 공기에 의해 상대방한테 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호흡기계다라고 봅니다. 디프테리아, 폐렴, 백일해, 성홍열, 결핵 등이 여기 호흡기계에 발생되는 우리가 경로입니다. 자,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뭐 이런 거 소화기. 내가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오염된 물을 먹었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을 내가 잘못 섭취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들, 부패된 것을 먹었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소화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 경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병원체에 의해서 따른 감염이 분류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바이러스성, 리케차성, 그 다음에 원생동물의 감염병 같은 것이 있는데, 뭐 세균은 세균인 거예요. 콜레라 같은 경우 세균성에 의해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염성 대장균 감염증, 비브리오기 폐혈증, 그 다음에 성홍열, 디프테리아, 탄저, 결핵, 브루셀라증 같은 경우가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합니다. 남한테 내가 전파하지 않고 상대방도 나한테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이러스성 감염입니다. 소화비 또는 감염성 설사, A형 간염, 천열,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일본 내염, 광견병 같은 경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가 보는 음식, 우리 문화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찌개 같은 경우는 같이 가족이 찌개 그릇은 하나요, 숟가락은 하나의 그 찌개 같이 섭취를 하는 거, 이런 습관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그릇을 놓고서 별도로 내가 다 떠서 섭취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이 감염이 우리가 전파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뇌염 같은 경우 우리가 모기 조심하라고 했죠. 동물성 광견병 같은 것도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리케차성 감염병인데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큐열 같은 경우 우리가 잔디밭에 가서 좋죠. 막 그냥 즐기고 공차고 그냥 둘러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자그마한 벌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벌레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동물성 조그마한 벌레에 의해서 물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생 동물성 감염병, 아메바성 이질 등이 병원체에 따른 감염병에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염병 관련 용어입니다.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감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감염병에 대한 용어니까 한번 읽어봐 볼까요?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 몸에 침입한 거예요. 병원체가 들어와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이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 환자라고 해서
격리를 시키거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염병 의사 환자, 감염병 병원체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 환자가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감염병 의사 환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시, 뭘 감시를 해야 되겠죠? 감염병 발생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해석하고 그 결과에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해서 감염병 예방이 관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 않도록 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법정 감염병을 한번 볼게요. 법정 감염병. 자, 요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제3급, 제4급 뭐 이렇게 나누어져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 보니까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1급밖에 없지만 어느 게 더 강력한 것 같아요? 1이 더 좀 강력한 그런 법정 감염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중에서 제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으로 기생충 감염병 또는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체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요즘 이제 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법정 감염병들이 있죠. 새로 발생되는 것들 또는 뭐 동물과 관련되는 것들 아니면 성매개체에 의해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감염병이 있는데 제 1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급 감염병은 총 16개가 있습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다. 제일 높아요. 잘못하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높아서 발생 또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1급 감염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사열, 크리미열,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벨리열, 두창, 패스트, 탄저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 많은 거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험에 이것도 제1급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고 또는 유행 즉시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것, 치명률이 높은 것은 어떠한 감염병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도 계속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런 법정 전염병이 새로 신종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1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급 감염병은 1급보다는 조금 낮은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격리는 해야 되고 24시간 안에만 내가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이런 종류가 우리가 제2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감염병 24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3급 감염병은 당연히 2급보다는 더 낮겠죠. 예. 자,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감시를 하면서 보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가 있나 볼까요?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내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올렐증, 비브리오 폐혈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후청성 면역결핍증 같은 것이 제3급 감염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급은 더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급 단계는 23종류가 있는데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을 외에 나타나는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제4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는 거죠.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매독,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증, 폐혈증증, 장흡증증, 뭐 수구구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그냥 회충약도 약국에서 쉽게 사서 먹고 있고, 뭐 간흡축증, 폐흡축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물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회로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뭐 당연히 이제 바다에 잡은 것도 끓여서 먹는 게 더 맛있겠죠. 회를 먹을 때는 바다 있는 것은 회를 먹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일반 민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죠. 회충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여러분들 회충약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드실 때 두 알이 들어있거든요. 두 알 들어있는데 요거는 부부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하나씩 먹는 게 아니래요. 하나를 먼저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하나를 더 먹는다. 되게 싸잖아요. 뭐 약국에 사보세요.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충, 요충, 십이장충 다 박멸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두 알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먹어서 완전히 박멸을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구 감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소화기의 감염병인데요. 경구 어디예요? 입입니다. 입으로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말을 하죠. 경구 감염병의 정의를 보시면은 병원체가 입으로 침입하여서 감염을 일으키는 소화기계 감염병을 말한다. 병원체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소화기 계통을 감염시키는 거죠. 적은 양으로 감염이 잘 되며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2차 경우. 그러니까는 경구 감염병으로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또 2차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입니다. 경구 예방책은 첫 번째, 감염원이나 오염을 소독한다. 소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감염원이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우리가 소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균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합니다. 보균자는요, 식품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요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액취, 경구, 침 이런 거에서 요리하다가 남을 묻히면서 아니 빵을 만들면서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취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죠. 평소에 습관이 들어야 있어야 됩니다.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겠죠.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독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손을 라텍스 장갑을 끼고서 많이 하죠. 라텍스 장갑. 뭐 우리가 사실은 오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200도 전후로 해서 빵을 굽게 되잖아요. 200도 전후는 거의 사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야채 종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븐에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넣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요, 맨손으로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손이 아니라 다 라텍스 장갑 끼고 소독한 상태에서 야채를 만질 수 있도록, 칼질을 할 때도 칼도 소독하고 도마도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곤충이나 해충 구제로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로부터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해충 같은 것을 막아야 하죠.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방충망을 해놓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잘 구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된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 3일 실시하기도 합니다. 뭐 간염 주사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가 뭐 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백신을 꼭 접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식전환 운동, 계몽활동, 위생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식 구조가 있어야 돼요. 아유, 나 대충 하면 되지 뭐.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흡연을 하고 나서 그 손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뭐 요리를 한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보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점에서 그런 제과점에서 빵을 사 먹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죠. 자, 의식전환, 계몽운동, 그 다음에 직원들, 조리사 또는 우리 제과제빵사들한테는 항상 위생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7번째, 건강 유지의 저항력을 향상에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내 몸이 튼튼해야 돼요. 운동 꾸준히 하셔야죠. 내가 일을 하는 거와 운동하고는 달라요. 일을 운동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 노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별도의 나의 근육,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 유지에 의해서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질병을 매개로 하는 동물의 해충들입니다. 우리 뭐 여름 되면 많이 보는 것들이죠. 네. 파리, 바퀴벌레. 요즘 바퀴벌레 안 보이던데요? 예전에 바퀴벌레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바퀴벌레가 없더라고요. 근데 파리는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 파리가 생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 있어. 여러분 가정집에서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두고 있는지 깔끔하게 처리하면 파리도 없고요. 모기도 없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파리, 바퀴벌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수 이질, 콜레라, 경구 감염병 전부가 질병의 매개체가 되는 게 파리나 바퀴벌레라는 겁니다. 자, 발친티푸스 제기열 같은 경우에는 이가 뭐예요? 뭐 젊은 친구들은 잘 상상은 안 가겠지만은 아마 할머니나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처럼 그 청결하게 잘 씻지 못하던 시절에는요, 머리에 이렇게 이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매개체가 바로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벼룩도 있어요. 벼룩. 잘 발견할 수는 없지만 벼룩, 패스트나 제기열 같은 경우 벼룩이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뇌염, 말라리아, 사상충증, 황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싫죠. 모기가 윙 와가지고 내가 하나 살짝 와서 접촉만 하더라도 가려움증이 있어. 촉수에 의해서 거기에 독소가 조금 묻어 있으면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게 되죠. 너무 이제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 우리 모기 같은 경우가 매개체가 되는 것을 박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 이런 것을 빨리 치워줘야 됩니다. 간혹 보면 장마철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기가 없어요. 왜? 모기 알을 낳고서 이제 유축이 되기 전에 벌써 또 장마가 왔고 또 물로 휩쓸려 나가니까는 없다라는 거야. 어느 날 보면은 또 이제 너무 더워. 너무 덥다 보니까 습기가 없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모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는 곳 보면은 유축을 나가지고 모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살모넬라증, 페스트, 쯔쯔가무시, 쥐. 쥐 같은 경우. 요즘 뭐 쥐도 뭐 도시에서는 쥐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쥐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쥐가 와서 우리가 매개체로 질병을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진드기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 제기열, 진드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놀러 갔을 때 잔디밭에서 뭐 뒤 끌고 같이 맨발로 걸어 다니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드기가 나한테 몸에 붙어가지고요. 유행성 출혈열 또는 쯔쯔가무시 따끔따끔하고 발진이 생기고 긁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매개체가 되는 동물과 해충들 봤습니다.
파리, 바퀴벌레, 이, 벼룩, 모기, 쥐, 진드기. 우리가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자,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수인성 감염병.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으로 사람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감염병이다. 물 되게 중요합니다. 오염된 물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예. 물은 항상 깨끗하게 정수 또는 산에서 직수로 이렇게 깨끗한 그 주위에 가축이 없어야 돼요. 내가 직수로 이제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도를 연결을 해서 땅에서 바로 하잖아요. 그 주위가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것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유행성 감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경구감염병의 종류입니다. 세균성 경구감염병,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장티푸스 먼저 볼게요. 장티푸스. 자, 파리가 매개체예요. 날아가는 그 파리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 예. 그 파리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급성 감염병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는 건 좋지만 내가 음식 같은 경우에 살짝 앉아서 뽀뽀를 하고 갔어. 그럴 때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잠복기는요, 7에서 14일, 40도 이상의 고열이라고 2주간 계속되는 것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철저한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관리, 소독 및 건강보균자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위생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몸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파리가 날아다닐 수 없게끔 방충망도 해야 되고 음식물 처리 잘 해야 되고요. 소독 잘 해야 되고 환기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세균성 이질입니다. 비위생적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면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 비위생적인 시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말 이제 선진국입니다. 정말 깨끗하죠. 어디를 가서든지 물이 층층별로 다 있어. 어느 건물을 가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너무 놀란대요. 어떻게 물이 저렇게 많아? 그냥 층에서 외국 가면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 가서도 정수기에 물 그냥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외국만 가더라도요 물을 다 사 먹어야 되는 상황과 또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물을 섭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 같은 것을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세균성 이질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파라티푸스입니다. 감염 매체와 증식이 장티푸스와 비슷한 그런 경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파리가 매개체였죠. 장티푸스. 자, 콜레라입니다. 병원체는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고 감염병 중에 잠복기가 가장 짧아요. 예. 요거 이런 거 시험에 나와서 콜레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잠복기가 가장 짧은 거. 수시간, 몇 시간 안에 또는 5일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콜레라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 비말 감염. 비말이라는 게 뭐예요? 입과 입으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입에서 어떻게 해요? 침,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전파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쓰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상대방도 마스크 쓰고요. 인후, 코 등의 상피 조직의 염증이 유발을 시키는 것이 디프테리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이러스성 경구 전염병입니다.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성 경구 감염병, 소아마비 또는 A형 간염, 감염성 설사증, 그 다음에 천연이라는 게 있어요. 소아마비입니다. 급성 회백소형 바이러스라고도 하고요. 잠복기는 7에서 14일 정도가
그다음에 소아는 척수신경계를 손상시켜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킵니다. 예방접종이 가장 적절한 예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소아마비 다 접종 받았을 겁니다. 어머니, 부모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다 소아마비 다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영구적인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형 간염입니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환자의 대변에서 통해서 경구 감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환자의 대변을 해서 어떻게 경구 감염이 됩니까? 우리가 분을 우리가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야채에 흡수가 되겠죠? 또는 야채에 묻겠죠? 근데 그 야채를 생야채로 그냥 먹게 된다면 경구로 내가 다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경구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사기. 요즘 뭐 그런 일 전혀 없죠. 예전에는 주사기 갖다가 하나 갖다가 여러 사람을 주사를 놨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이런 거는 없겠죠. 혈액제제에 통해서 감염되는 것. 혈액. 내가 헌혈을 했는데 그때는 복균자였던 거죠. 잘 몰랐던 거지. 나중에 다 상대방한테 피를 제공해 줬는데 A형 간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잠복기는 15일에서 45일이고요. 증상 발현은 2주 전부터 황달 증세가 간염이면 얼굴이 노랗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황달 증세가 있고요. 발생 후 2주까지는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염성 설사증, 설사하는 거죠 뭐. 급성, 무혈성, 비세균성, 감염성 위장염. 배가 아파요. 자꾸만. 근데 화장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설사만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감염성 설사증이라는 거 바이러스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천연입니다. 대부분 음식과 물을 통해서 감염되지만 직접 감염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2에서 10일. 식품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 평균 7일이고요.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평균 9일까지도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보균자입니다. 건강보균자.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나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한데 보균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병원체 몸에 지니고 있어. 건강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나는 건강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로? 비말로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나는 안 걸리는데 상대방이 걸렸어. 이게 건강 보균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말 감염. 사람과 사람이 접근하여 생기는 접촉 감염의 한 형태로 호흡기계 전염병의 가장 보편적인 감염 방식이다. 자, 호흡하는 이거가 비말 감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축공동 감염병, 다른 말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인 가축, 사람과 동물이 병원체가 의해서 같이 감염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염된 가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처분을 하죠. 살처분을 할 때 살처분을 잘 해야 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동물을 서체를 파묻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잘 하려면 땅을 파고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방수 처리하고 비닐을 씌워서 가축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완전 밀봉된 상태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축공동 감염병의 예방법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환동물의 발견과 격리시켜. 동물이 발견되는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사의 소독, 가축 예방, 접촉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 금해할 때 당신 어떻게 해요? 내가 방진복 다 입고서 우주인처럼 가가지고 우리가 접종도 하고 동물들을 격리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병의 유통 및 식육을 금지합니다. 절대로 아깝다고 살처분한 거를 먹어서
섭취하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태운 다음에 사실 이렇게 화장해서 없애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유행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에다가 파물 때 안전하게 잘 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치고동감의 종류 한번 볼까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소말량, 소말, 사냥 등의 가축의 급성 폐혈증, 수망염에 일으키는 거죠. 조리하지 않은 수육을 섭취했을 경우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잠복기는 1일에서 4일 정도입니다. 자, 브루셀라. 이거는 소와 돼지입니다. 동물의 유산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열성 질환을 일으키는 동물에 걸린 동물의 유제품이나 식용을 거쳐 경고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루셀라 뭘로 유즙이 뭐예요? 우리가 우유 같은 것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제품 우리가 잘 당연히 검사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리고 살균된 상태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핵입니다. 결핵. 병에 걸린 소의 유즙이나 유제품을 거쳐 사람의 경구 감염된 것. 네, 병에 걸린 소에 나오는 유제품을 내가 입으로 섭취했을 때. 자, BCG 예방 접종을 하고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큐어리라는 게 있어요. 병원체는 리케치아, 소, 양 설치류인데 리케치아 병원체는 요건 시험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큐어의 병원체로서는 리케치아라고 소, 양 설치류의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으나 발육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흡혈곤충, 박멸, 우유살균, 소의 감염 진단 등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흡혈되는 곤충을 아까 모기 뭐 이런 것들, 쥐, 아니 벼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살균해서 우유를 먹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돈단독입니다. 돈단독 돼지겠죠? 돼지 급성폐혈증의 만성 병명의 특징입니다. 돈단독, 야토병, 야토, 토끼, 예, 산토끼나 설치류 사이에 유행하는 겁니다. 야토병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산 속에 있는 그런 토끼 같은 경우 우리가 막 잡아서 그냥 섭취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리스테리아증, 병원체로는 리스테리아균이라 하고요. 감염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육, 유제품을 섭취하여서 감염되는 것, 소, 닭, 양, 염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임산부의 자궁 내 폐혈증이 일으키기도 한다니까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아나 성인의 뇌수막염, 뇌에 물이 차는 거, 리스테리아증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 요거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제역입니다. 소, 돼지, 양, 사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의해서 감염되면 전염성이 빠르다. 둘로 갈라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발톱이 이렇게 두 가지로. 탄저균, 급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포자는 내열성이 강하고 생물학적이나 생물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가 탄저균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물 테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은 인명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탄저균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위험합니다. 자, 노로바이러스예요.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의 증상은 바이러스 장염으로 잠복기가 24시간이. 내가 장이 안 좋아, 배가 아파, 설사가 일어나. 아까 설사증 뭐 이런 거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도 있는 거예요. 12시간, 60시간 동안에 구토를 합니다. 메스껍고요. 복통이라고요. 설사를 동반합니다. 주로 소와 어른은 설사로 증상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구토, 그다음에 성인은 설사. 그럼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노로바이러스. 대부분이 1, 2 내에 호전되고 심각한 건강 위해가 없으나 때로는 노인과 어린이의免疫力이 약한 사람에게는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균의 특징은 60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도 불활성화되지 않은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다. 뭐 60도 끓여도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염소 처리를 해도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 위험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증상이 일어나 구토가 나거나 설사를 일으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노로바이러스의 예방법입니다. 분변과 구토물은 감염력이 있고 특히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는 특별히 주의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제 있는데 기저귀가 설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취급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처리해고 빨리 해야 돼요.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별도의 용기에다가 넣고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증상을 느끼는 날로부터 회복 후 최소 3일간의 감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회복 후 2주간 감염력이 있을 경우에도 있으므로 완벽한 손 세척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 뭐예요? 감염이 3일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되게 많이 발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기생충이 발병인데요? 그냥 날 걸로 먹었을 때 말하는 거죠. 예.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우리가 이제 쌈채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사실은 쌈채소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몇 번 정도 씻으라고 돼 있어요? 적어도 흐르는 물에다가 한 5번 정도. 근데 집에서 할 때 여러분들 5번 정도 씻습니까? 많이 써야 3번일 거고요. 안 씻으면 1번 내지 2번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냥 어떤 식당에서 뭔가를 쌈 채소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장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양을 할 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묶음을 탁 해가지고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푹 담궈서 흐르는 물에다가 끝에 부분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는 경우가 되게 자세히 보시면요. 그 깻잎장도 다 이렇게 되게 장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물로 씻을 때가 집에서 한번 씻어보세요. 씻어다가 이게 잘 이렇게 붙이려고 보면 물기가 있으니까 지그재그재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외에서 아니 식당이나 다른 데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샤브샤브를 해서 데쳐 먹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씻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회충, 요충, 십이장충, 구충, 편충, 동양 모양 선충 같은 것이 채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 회충량 하나 먹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충이 어떻게 먹어요? 2알 들어있어요. 2알. 하나를 먼저 먹고 하나를 언제? 일주일 후에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먹는, 나눠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 갖다가 하나 내가 먹고 하나는 일주일에 먹으라고 2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나는 나눠 먹는 줄 알았어. 부부끼리 나누어 먹고 자녀들끼리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형제끼리 나눠 먹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2알은 그게 일주일 후에 먹는다라는 것. 오늘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회충약. 그럼 기생충 이런 거 감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패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에요. 자, 이런 거 우리 그냥 막 먹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담수어, 민물, 연어, 가물치, 뱀장. 뭐 회로 그냥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1 중간숙주와 제2 중간숙주 이게 넘어오면서 우리 물벼룩 먹어요? 물벼룩 안 먹잖아. 그런데 물벼룩은 어떻게 해요? 가물치가 물벼룩을 먹는 거야. 뱀장어가 물벼룩을 먹고. 그러니까 제2 중간숙주가 1 중간숙주를 먹고 유극악구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어, 숭어는 뭘 먹어요? 물벼룩을 먹고서 광절열 두초충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민물개나 가재 같은 경우 다슬기가 제1 중간숙주이면서 폐디스토마가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수어, 외우렁이, 간디스토마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뭐냐면요. 이걸 그냥 먹잖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근데 간이 내가 답답한 증이 느껴져.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요.
그 엑스레이 찍거나 조금 초밀도 갖다가 찍어서 보면요. 거기에 지렁이 같은 거 생기는. 처음에는 뭘로 먹어요? 알이었잖아요. 아니면 조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였지만은 나중에 내 몸속에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삶아서 끓여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육류를 통해서 감염된 기생충을 볼까요? 유구존층,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요거는 돼지고기에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뭐 여러분들 잘 날로 먹지는 않죠. 응?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 유구조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는 날로 먹어도 돼요? 소고기는 날로 또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 민초증이다, 무구조충이다라고 합니다. 소고기는 무구조충.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구조충은 돼지, 무구조충은 소, 고기. 그래서 유대, 무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선무충이 있으면 선무충, 돼지고기, 썩은 고기를 먹은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 선무충이라고 해요. 동물들은 사체가 된 것도 먹잖아요. 썩은 사체를 먹고 난 것을 우리가 사람이 또 먹게 된다면 선모충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생충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회충약 여러분들 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전반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번 드시면은 딱 좋대요. 봄, 가을로 드시면은 좋다고 합니다. 자, 기생충의 예방법입니다. 기생충을 없애려면은 생야채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3회 내지 5회 정도 이상 헹군 후에 섭취를. 충분하게 헹구시라는 뜻이야. 충분히 헹군 다음에 섭취를 하고, 육류 및 어패류는 어떻게 해요? 익혀서 섭취해라. 조리기구의 살균, 소독하여서 사용하고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생충 예방을 없애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이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청결하게 하면은 기생충 예방법에 우리가 잘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